안녕하세요. 딥러닝으로 취약점을 찾아보자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은 김성우라고 하고요. 하이플랩이라는 보안 연구 그룹에서 정기적으로 서로 연구 내용을 공유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단계는 아니어서 공개적인 활동은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조만간 블로그를 개설해서 다양한 연구 내용들을 공유하려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딥색이라는 정보 보안에 딥러닝을 적용하는 것에 특화한 그런 연구팀을 만들어서 이제 갓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딥러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이 정보 보안 어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제 주 관심 분야고요. 사실 기계학습이 아니더라도 취약점 분석 자동화라면 뭐든지 관심이 있습니다. 제 최종 목표는 궁극의 취약점 분석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 위에서 지금 딥러닝이라는 그런 기술을 실험해보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발표의 퀄리티에 대해서 변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주제가 취약점 분석 자동화를 딥러닝으로 한번 해보자는 내용이고, 코드 엔진이 인포셋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딥러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취약점 분석 자동화를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전개 순서상 원래는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처음에 PPT를 찰 때 정말 기본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역사를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논리에서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30분이 발표가 꽉 차버리고 정작 제 프로젝트를 소개를 할 수가 없어서 백그라운드 설명을 포기하고 본문에 집중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들은 Q&A에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프로젝트를 스크린샷 하나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함수가 주어질 때, 통째로 주어질 때 그 함수가 이런 취약점들을 갖고 있을 확률이 몇 %고 그 확률들이 소스 코드의 어느 부분들에 의해서 그 확률이 계산이 되었는지를 시각화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었던 거라고 써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한계점이 너무 많고 실제로 제로데이를 찾는 데까지 연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제가 논문을 10편 정도를 읽었고 그 중에서 이 논문을 비교대상 논문으로 삼았습니다. 비교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논문이 일단은 메이저 컨퍼런스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IEEE 2018년에 공개가 됐고 이 논문을 택한 이유가 데이터셋 때문입니다. 딥러닝 프로젝트를 보통 할 때 처음에 발목 잡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양질의 데이터셋을 확보를 하는 게 거의 항상 어렵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매트릭도 공개를 하고 그 데이터셋을 공개를 했는데 전체 1300만 건 중에서 그 제약 조건을 걸어서 큐레이션을 통과한 130만 건 함수에 대해서 취약과 비취약을 레이블링한 그런 데이터셋이고요. 각각 건은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130만 개의 함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하다고 레이블링 된 게 한 약 10만 개의 함수가 취약하다고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요. 이런 취약점 클래스들에 대해서 레이블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스크린샷이 이걸 보고 저도 이거를 개념을 따라 한 건데요. 소스 코드가 주어졌을 때 취약 확률을 계산하고 그 확률이 계산된 소스 코드의 위치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클래스 액티베이션 히트맵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줄여서 CAM이라고 부르고요. 취약점 데이터셋이라는 거를 만들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려운 이유는 취약, 비취약을 구분하고 레이블링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리얼월드 소스 코드가 있을 때 그 함수가 취약하다 또는 취약하지 않다라고 레이블링을 할 수가 있다면 그냥 그 레이블링 하는데 사용한 기술을 사용을 해서 취약점을 계속 찾으면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취약, 비취약을 레이블링을 어떻게 했냐면은 정적 분석기들을 사용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적 분석 도구들을 써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쓸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취약하지 않은데도 취약하다고 리포트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걸러내는 것도 힘들고 취약한 게 실제로 나올 확률도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스태틱 애널라이저들을 쓰면서 최대한 잘라낼 거 잘라냈다고, 그래서 그럴듯한 것만 골라서 레이블링 하는데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완전하지가 않은 게, 말씀드린 대로 이 방법으로 정말 제대로 취약 비취약을 레이블링을 할 수 있다면은 그냥 얘네들 계속 사용하고 이렇게 계속 이 전략으로 계속 취약점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적 분석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항상 퍼짐으로 취약점을 찾고 있죠. 이 논문에서 공개한 데이터셋은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레인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이 이미 구분이 되어 있어서 매트릭을 비교하기가 되게 유용합니다. 원 논문과 내가 한 거의 그 어떤 매트릭들을 바로 구분하기가 쉽게 되어 있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HDF5라는 포맷으로 배포를 했는데 이 파일을 처음 봐서 다루기 편한 CSV로 변환을 했습니다. CSV로 변환을 한 이유는 또 판다스로 다루기가 편해서 CSV로 변환을 했고요. 데이터셋에서는 함수 하나하나가 로우하게 다 들어가 있고 코드가 있은 다음에 각 취약점 레이블들이 이렇게 true, false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특징을 조금 딥러닝의 용어로 정리를 하면은, 먼저 각 데이터는 멀티 레이블을 갖고 있고요. 각 취약점 타입별로 true 혹은 false라는 바이너리 클래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이 데이터셋이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셋의 크기가 101만 건인데 그 중에서 모든 레이블이 false인 것들, 그러니까 취약하지 않은 것들이 95만 건, 비율로 따져보면은 취약하지 않은 게 93.59%입니다. 이런 언밸런스한 거는 학습을 할 때도 그렇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도 방해가 되는 요소인데, 먼저 학습을 할 때는 왜 방해가 되냐면은 뭐 개, 고양이, 사람, 기린을 구분하는 어떤 딥러닝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모델을 개 10만 건, 고양이 100건, 사람 100건, 기린 100건의 학습 데이터만 주고 학습을 시킨다면은 개의 특징은 정말 특징을 잘 잡아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의 데이터를 하나 준다면은 100건밖에 안 돼서 사람의 특징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인지 기린인지 혹은 뭐 고양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 클래스, 가장 데이터가 많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학습 성능이 뛰어나게 나올 수 있고 예측 성능이 뛰어나게 나올 수 있겠지만, 마이너 클래스들에 대해서는 모델이 잘 학습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을 평가할 때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만약에 임의의 어떤 소스 코드가 주어졌을 때 그 소스 코드의 취약 비취약을 예측하는 코드를 모두 안전하다고 예측을 하게 하면은 이 모델의 정확도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93.59%의 정확도가 나오게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취약한 중요한 이 마이너 클래스들에 대해서는 어큐러시가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어떤 딥러닝 모델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딥러닝이 가장 큰 성과를 낸 분야들을 보면은 음성인식 또는 기계 번역에 사용하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들어가는 이미지 인식에 사용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은 RNN은 타임 시리즈를 다룹니다. 음성이란 데이터도 시계열 데이터고 자연어라는 거를 보통 우리가 타임 시리즈로 다루고요. 이미지라는 거는 CNN은 이미지를 다룹니다. 데이터의 형태를 보면은 타임 시리즈는 벡터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미지는 매트릭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는 RGB라면은 그 데이터 하나도 텐서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이 말은 RNN은 순서적인 정보를 캡처하고 CNN은 공간적인 정보를 캡처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는데,
공간적인 정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차라는 걸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사진을 스캔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간적인 애들을 캡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 유리창, 그다음에 바퀴 이런 식으로 공간적인 정보를 통해서 종합을 해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공간적인 정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소스 코드에는 순서적인 정보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공간적인 정보가 더 중요할까요? 이거를 생각하면은 RNN을 쓸지 CNN을 쓸지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이라는 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딥러닝으로 취약점 분석하겠다고 나온 논문들은 소스 코드를 시계열 데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취약점이라는 거는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예를 들어서 맞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가 취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부분에 의해서 이 소스 코드가 전체가 취약해 라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RNN에 먹여야 되는데, 이 취약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 이 부분들은 다 노이즈가 됩니다. 이 노이즈의 길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노이즈의 어떤 크기, 그리고 노이즈가 없을 수도 있는데 노이즈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하여튼 이 노이즈가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이런 토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취약점의 원인들을 어떻게 잘 종합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CNN을 하면은 공간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얘가 취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소스 코드에는 공간적인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취약점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소스 코드를 이미지로 보고 CNN을 적용을 해서 또 이제 CNN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클래스 액티베이션 히트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RNN의 경우에는 이런 시각화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소스 코드가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가 취약한지를 알려주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만약에 제가 CM을 딱 찍었는데 얘가 취약하다고 했는데 취약한 이유가 여기 때문에 취약하고 여기 때문에 취약하고 뭐 여기 때문에 취약하고 공백이랑 리턴 0 때문에 이 소스 코드는 취약해 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이 모델은 실제로 취약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구나, 어떤 경우에 취약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공백에서 막 그냥 계산이 된 거구나, 랜덤하게 계산이 된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디버깅이 가능해지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RNN은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도 취약하다고 계산을 했는데 parse float이라는 함수 이름에서, 그리고 이런 문자열 버퍼 얼로케이션과 이런 smprintf 주변에 히트맵이 찍힌 걸 봐서 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취약하다고 예측을 했구나. 근데 실제로 보면 사실 취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모델이 어느 정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취약하다고 예측을 하는가를 디버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습니다. 코드가 있고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셋 형태고, 그럼 나는 얘를 이미지로 보겠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어떻게 이미지로 만드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이것도 이미지입니다. 스크린샷을 찍었죠. 지금 벌써 이미 이런 코드가 이미지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코드에 스크린샷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파이썬 필로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고요. 백지를 만들고 여기다가 텍스트 박스를 넣어서 코드를 그냥 그대로 텍스트 박스에 써 넣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이즈가 170 x 220 정도가 나왔는데, 이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에서 보면은 어떤 거는 3000 곱하기 뭐 200이 나오는 데이터도 있었고, 450 곱하기 4000
이렇게 나온 데이터셋도 있었는데 CNN의 조건 중 하나가 이미지의 크기가 전부 동일해야지 학습 성능이 더 올라갑니다. 제가 실제로 이미지 사이즈를 다 다르게 해서도 학습을 한번 시켜봤는데 학습이 거의 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사이즈를 통일하니까 학습이 더 잘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사이즈를 통일해야 되는데, 그럼 사이즈를 만약에 3000바이 4000으로 통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소스 코드 함수 하나에 12MB가 용량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커지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좀 되게 당연한 방법이지만 좀 떠올리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이 소스 코드라는 거는 모두 프린터블 아스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블 아스키는 0에서 0S7F 사이의 값을 갖죠. 이 이미지라는 거는 최소 단위가 1바이트입니다. 1픽셀. 1바이트가 1픽셀이고 1바이트는 0에서 0SFF, 그리고 얘는 0에서 0S7F. 그러니까 충분히 이 범위 안에 fit 되죠. 그래서 소스 코드를 그대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방금 170바이 220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15바이 55 정도로 데이터셋이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다수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배치 트레이닝이 더 수월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학습을 되게 오랫동안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아까 했던 것처럼 클래스 액티베이션 히트맵도 뿌려보고 했는데 성능이 제가 만족할 만큼 나오지가 않아서 이게 성능이 왜 안 나올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이 데이터를 200바이 200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아까보다 데이터 사이즈가 충분히 작아졌기 때문에 200바이 200을 해도 큰 코드까지 다 처리가 가능한데 200바이 200을 했는데 얘가 그대로 200바이 200으로 줌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하고 여기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엄청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고 여기에 이제 공백이 너무 많은 게 학습 성능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데이터에 공백이 많다는 점 때문에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 사실 이 예상을 검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 딥러닝이 그렇게 검증하기에 쉬운 기술은 아니어서 정말 이것 때문에 학습이 안 되는 건지 검증은 못했지만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여백을 좀 없애봤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를 다 지우고 일렬로 쭉 나열한 다음에 일렬로 쭉 나열된 거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2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은 얘를 20 곱하기 5로 아니 10 곱하기 10으로 변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스케일링에 저항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했을 때 원본 데이터하고 크게 다르게 생기지 않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고, 사실 이게 정말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보다 낫다고 제가 확신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로 했을 때 학습 성능이 더 잘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용을 한 데이터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모두 사용을 했는데 대부분 이 딥러닝으로 소스 코드를 찾거나 패턴 매칭을 하는 연구들을 보면은 소스 코드를 원본 그대로 사용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얘를 펑션 디클레레이션이라는 토큰으로 변환을 하고 얘를 뭐 타입, 얘를 아이덴티파이어 해서 각각 어떤 숫자를 주고 뭐 15, 뭐 8 이 정도로 주고 그거를 이제 보통은 원래 1차원 벡터,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로 그렇게 해서 타임 시리즈에다 이 토큰들을 넣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벡터로 하기보다 매트릭스로 해서 CNN을 적용하고 싶어서 벡터를 일단 펼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앞에서 얘기한 이 방식대로 스퀘어 매트릭스로 변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셋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모델을 설계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남들이 만든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학습이 되지를 않았고, 학습이 전혀 안 돼갖고 제가 직접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데 사용한 기술은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레즈넷에서 사용을 해서 유명해진 Residual Connection, 이 부분이 그 내용이고요. Residual Connection을 만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Grouped Convolution. 보통 CNN에서는 3x3 커널을 많이 사용합니다. 3x3이라는 건 이런 커널, 3x3 이런 커널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소스 코드를 이렇게 변환을 했을 때 3x3이라고 하면 너무 커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것도 하고 싶은데 그냥 조금 더 작은 것도 하고, 이왕 다른 딥러닝 모델에서 3x3을 쓰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3x3도 같이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있을 때 그거를 쇼트컷으로도 주고 2x2 커널도 주고 3x3 커널도 주고 해서 이거를 더하는 게 이 모양이 지금 이 함수가 만들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블럭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블럭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한 블럭당 레이어가 2개고, 지금 4, 8, 12, 16, 20, 24 24의 풀링 레이어 떼고 24레이어만 생각을 해봤을 때 블럭이 24개니까 총 48레이어짜리 딥 네트워크를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코드 인풋과 토큰 인풋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인풋 데이터들이고요. 처음에 200by 200이었던 게 풀링 레이어 한번 지날 때마다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종 쉐이프가 6x6x 128의 텐서 쉐이프가 생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2x12 6x6 그래서 6x6 128의 같은 동일한 텐서 쉐이프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그 두 가지를 더해주게 됩니다. 이 더해줄 때 그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소스 코드가 그대로 박혀있는 맵이 있고 토큰이 박혀있는 맵이 있을 때 취약점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맵이 더 중요할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에 곱해주는 가중치랑 토큰에 곱해주는 가중치를 트레이너블로 설정을 해서 이 각각 코드의 가중치와 토큰의 가중치를 학습하게끔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단순한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습니다. 학습은 RTX 3090 2장짜리 시스템에서 진행을 했는데, 보통 그 엔비디아 카드로 하면은 쿠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이 카드는 텐서 코어가 있어서 믹스드 프리시전으로 트레이닝을 했고요. 믹스드 프리시전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3090 4장짜리 성능이 쿠다로만 했을 때의 4장짜리 성능이 나와서 그렇게 학습을 했고요. 배치 사이즈는 64로 설정을 했고, 옵티마이저는 그냥 단순하게 A담에 러닝 레이트도 크게 주고 그냥 디폴트 값으로 주고 학습을 했습니다. 이 바이너리 포컬 로스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클래스 임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로스인데, 어큐러시와 감마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어큐러시가 높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큐러시가 90%라면은 감마를 0.1로 줍니다. 어큐러시가 한 20%밖에 안 된다면은 감마를 한 4 정도로 줍니다. 이 감마를 로스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만큼 학습이 되는 거니까 로스를 일부러 작게 하면은 학습이 조금 더 느리게 될 거고, 로스를 일부러 크게 해주면은 학습이 조금 더 빨리 되겠죠. 그래서 어큐러시가 낮은 애들한테 로스를 앰플리파이 해줌으로써 어, 성능, 그 분류 성능이 낮게 나오는 애들이 조금 더 빨리 학습될 수 있게끔 해주는 로스가 바이너리 포컬 로스여서 이런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봤을 때 처음에는 남이 만든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메트릭들은 PR 메트릭과 ROC 메트릭이 있는데 펄 레이블 메트릭입니다. 119, 120, 뭐 469, 476, other, safe, 그 다음에 전체 이렇게 해서 각각 메트릭을 계산을 했고,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ROC 메트릭이 0.5 정도 된다면은 이 모델은 거의 랜덤에 가까운 완전 안 좋은 모델입니다. 근데 랜덤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학습이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는 어큐러시가 96% 나오고 세이프에 대해서도 99% 나옵니다. ROC 매트릭도 0.71 정도면 되게 준수한 매트릭이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실제 취약한 코드들의 분류함에 있어서는 랜덤보다 못하게 완전히 학습이 안 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여기는 이제 토큰이 없는 코드 원리로 학습을 했을 때입니다. 토큰을 더했을 때 어떤 성능 향상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ROC 매트릭은 그래도 0.5에 가깝게, 여기서는 0.9까지 만들었지만 사실 0.9를 어떻게 달성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ROC 매트릭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서, 만약에 이게 전체 모델에 대한 ROC 성능이라면은 이 세이프의 ROC 성능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성능은 저도 0.83 정도가 나오지만 펄 레이블에 대해서 ROC 성능을 계산을 해보면은 ROC 성능을 떠나서 PR 성능을 봤을 때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제일 잘 나온 것처럼 보이는 CW476의 그 에리아 언더커버를 보면은 제가 0.6 정도가 나왔는데 얘는 잘해봤다 한 0.5 정도로 보이죠. 이 논문에서 이 성능이 그러니까 모델의 성능이 좋다고 논문에 발표한 게 아니라 데이터셋이 좋다고 논문에 발표한 거기 때문에 사실 모델 성능 자체는 그렇게 높지도 않고 모델 성능 평가의 척도를 정확하게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게끔 논문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저와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토큰을 추가한 거와의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ROC 매트릭이 0.5 정도에서 0.6으로 뭐 그렇게 뛰어난 성능 개선은 아니지만 꽤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대신에 세이프에 대해서는 조금 낮아졌지만 정작 중요한 이제 취약점에 대해서는 분류 성능이 더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이 뭐냐고 누가 만약 물어보신다면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 현실성이 그렇게 뛰어난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걸로 바로 제로데이를 찾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랄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실험들을 해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접근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성능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런 재밌는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가 더 비중이 높냐 토큰이 비중이 더 높냐를 해보니까 모델이 학습하기로는 코드가 0.4 그리고 토큰에 0.2를 곱했을 때 그 성능이 더 잘 나오더라 라는 걸 학습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대 토큰의 중요성이 한 2대 1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된 모델을 갖다가 실제 리얼드 프로젝트에다 한번 돌려봤습니다. 제가 리눅스에도 돌려보고 뭐 엔진엑스, 아파치, 뭐 아니면 리브JPG 이런 데다가 다 돌려봤는데 제로데이는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함수 이름들에 리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함수 이름들도 그렇게 낯익은 이름들이 아닙니다. 되게 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그런 함수들의 이름인데
인간 분석자라도 이런 이름이 보이면 한 번쯤 분석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 합리화 아닌 합리화를 해보자면은 분석해 볼 만한 그런 캔디데이트를 설정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전체 45만 개 함수 중에서 45만 개 함수를 모두 예측하는데 총 25분이 걸립니다. 이거를 다른 기법으로 하면은 45만 개 함수를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거일 뿐더러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그런 재밌는 기법입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취약점이 나온다면 더 재밌었겠지만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했던 그런 것들에서 조금 클래스 액티베이션 히트맵이 예쁘게 찍히는 것들을 제가 추려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 모델의 성능이 왜 실제 제로데이 발견까지 이어지지 못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데이터셋 자체도 그렇게 뛰어난 데이터셋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밌는 데이터셋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근간 자체가 스태틱 아날리시스 툴들의 그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스태틱 아날라이저 자체도 사실 리얼월드랑 좀 간극이 있는데 걔네들이 만드는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별로 다를 거는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 자체도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취약점이라는 게 사실 함수 한 개가 취약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함수 10개가 종합적으로 어떤 잘못된 동작을 해서 취약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함수 3개가 종합적으로 해서 취약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어도 함수 하나 때문에 취약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프로시저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터면은 어떤 것들의 사이를 종합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시저들, 여러 프로시저들을 종합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좀 더 리얼월드 취약점을 발견하는데 근접하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논문이 불디패커라는 논문이 있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왜 불디패커를 안 가져오고 V디스크를 가져왔냐면은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셋을 그렇게 친절하게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셋을 제공은 하지만 그 데이터셋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작 백워드 슬라이싱을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야 제가 실제 리얼월드 소스 코드에 대해서도 똑같은 모델을 적용하려고 할 때 그 리얼월드 소스 코드에다가 백워드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백워드 슬라이싱도 하나의 리서치 토픽이 될 만큼 되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수는 있지만 리얼월드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제가 이 논문을 안 썼고요. 그래서 인터프로시저럴한 데이터셋을 어디서 구하냐, 이 논문에서 공개한 데이터셋도 있고, 그 구글 리서처들 2명이 개인 프로젝트라는 리서치가 하나 있습니다. 불코드라는 건데, 문제는 한 3,500건 정도의 취약 데이터셋이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어떤 CV가 있을 때 그 CV가 어떤 코드의 어떤 라인들에서 의해서 취약점이 종합적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데이터 DB인데 업데이트가 되질 않아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데이터셋에 이런 한계가 있는 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딥러닝에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도 GAN을 사용을 하죠.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리고 뭐 어떤 쇼팽의 음악적 스타일을 다른 뭐 징글벨 같은 거에 쇼팽의 음악 스타일을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 데 GAN을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취약, 비취약을 구분할 수 있고 제너레이터에서 취약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데이터셋의 제약에서 사라지는 거지만 이 개념도 사실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아직 연구된 바도 없고, 취약한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다면은 그냥 그걸로 취약점을 찾아도 되는 거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흥미를 가진 분야는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에 제가 흥미를 가지는 이유는 우선 취약점 분석하는데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패트리스 고드프로이드라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그 원래는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논문을 냈더라고요. 퍼징에 강화학습을 적용을 해서 퍼징을 하는 방법.
실제로 쓰이고 있고, 난독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난독화 전략을 정하는데 강화학습을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간, 상태 공간, 그리고 액션 공간, 이런 것들을 취약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면은 강화학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화학습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알파고 때문에 딥러닝을 많이 공부하게 됐는데, 딥마인드 팀에서 그 다음에 알파 제로를 냈죠. 알파 제로는 노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아예 없이 환경과 액션과 뭐 액터가 그 뭐야 크리틱이 정해진다면은 학습이 가능한 모델이 이제 강화학습에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약하다라는 데이터셋이 없는 환경에서 취약성을 학습하고 취약점을 찾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강화학습을 사용하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친절하지 않은 발표 오랫동안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질문을 메일로 해주시고 페이스북에 질문을 받고 있는 걸로 알아서 페이스북에 짧은 질문은 해주시면 댓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